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살아가는 법. 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원인 분석력을 갖기 위해 저는 과연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스토리텔링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개인성.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둘째, 영속성. 항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만 어쩌다 그런 것인가. 셋째, 보편성. 모든 것, 모든 면이 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그런 것인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흔히 자신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당신이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고 치자. 이러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번에 실패한 것을 보면 나는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실패만 하는 것일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왜 다 안 풀리는 걸까? 왜 내 인생의 모든 면은 실패투성이일까? 그러나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반응한다. 이번의 실패는 아쉽지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 실패한 것은 아니며 나 외에도 실패한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이번 사업에 실패한 것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실패는 아마도 이번뿐일 것이다. 나는 비록 이 사업엔 실패했지만 다른 일들은 다 잘하고 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면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나쁜 일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도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경쟁률이 치열한 인류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정하자.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부정적인 사람은 입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입사 시험만 어쩌다 합격한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사람은 입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내가 잘해서 가능한 것이며 나의 합격은 언제나 그렇듯이 내 성공적인 인생의 한 부분이며 회사에 합격한 것처럼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도 나는 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크게 생각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남도 어쩌다가 이번 일만 그렇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인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한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일반화해서 받아들인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업의 실패나 취업 성공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역경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나는가? 예컨대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집 앞에 주차했던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즉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 왜 내 차에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에 차를 세워놓은 내가 잘못이지. 왜 나에게는 늘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원래 재수없는 사람인가? 만약 당신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위와 같다면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며 주차한 내가 아니라 긁고 지나간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재수없는 일은 오늘 어쩌다 생긴 것이며 비록 재수없는 일이 생겼지만 액땜한 것이니 오늘 다른 일은 다 잘 될 거다라는 식의 스토리텔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원인 분석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다. 인생에서 최근에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돌이켜보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개인성, 영속성, 보편성.
반대로 낙관적인 사람은 비개인성, 일시성, 특수성,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반대로.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비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된다. 물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세상 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될 것이다. 당신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여기 예시된 것을 참고로 해서 당신이 평소 스토리텔링 방식을 스스로 체크해보자. 만약 좋은 일에 대해서나 나쁜 일에 대해서 왼쪽 방식대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지기 힘들다. 되도록 오른쪽의 스토리텔링 방식대로 원인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상황 1.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했다. 왜 나만 실패했을까? 개인성. 나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이번에 어쩌다 운이 나빠 실패한 것일 뿐이다.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이 모양일까? 난 이 프로젝트에서만 실패했을 뿐. 다른 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상황이 주차한 차를 누군가 긁고 가버렸다. 왜 나에게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여기 세워둔 내가 잘못이지. 개인성? 차를 긁고 그냥 가다니 양심도 없는 나쁜 사람이구만. 이런 일은 누구나 다 당하는 법. 비개인성. 왜 내게는 늘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일어날까? 영속성. 오늘 어쩌다 운이 나쁜 날이구나. 일시성. 왜 나는 매사가 이렇게 운이 없을까? 주차와 관련해서는 내가 운이 나쁘구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을 뽑다니 대충 아무나 뽑았나 보군. 나를 뽑다니 내가 역시 노력한 보람이 있어. 합격 운이 좋아 이번에만 어쩌다 붙은 거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다 잘 되어 있어. 회사 합격은 어떻게 되었지만 내 인생은 다른 모든 면은 엉망이야. 회사 합격되는 것을 비롯해서 내 인생의 모든 면은 다 제대로 되어 있어. 상황이 시험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내게 이런 좋은 성적을 주다니 채점을 후하게 했군. 누구나 다 성적을 잘 받았겠군. 비개인성. 역시 나는 노력하면 되는구나. 개인성. 어쩌다 이번 시험 운은 좋았구나. 일시성. 역시 나는 시험 운은 늘 좋은 편이야. 영속성. 이 시험 하나는 어쩌다 잘 봤지만 다른 시험은 아마 망칠 거야. 특수성. 역시 나는 다른 시험도 다 잘 보게 될 거야. 보편성.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을 잘 사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 플러스 공감 능력 플러스 자아 확장력, 마음의 후원자가 필요할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들은 평소에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여럿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대인관계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지능 혹은 다니엘 골만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준다. 또한 대인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심리학자 아론과 아론의 자기 확장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긍정적 정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 탄력성의 탄탄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 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힘들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미 워너의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 역시 회복 탄력성을 지닌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이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메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꼭 배우고 키워야 할 능력이며 마틴 셀리그만이 그에 져서 진정한 행복에서 강조하듯이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도 행복과 긍정적 정서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곧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사회적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대인관계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네.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 기술. 소통 능력. 소통은 기술이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게 닥친 불행한 일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 즉 소통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때로 양날의 칼과 같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원이자 긍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강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지만 갈등의 인간관계는 불행 그 자체이며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회복 탄력성을 갉아먹어 한 인간을 파멸에 몰아넣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불행한 인간관계는 자살, 우울증,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 명예, 권력, 돈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소통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다.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깊은 산 속에서 신받다 하며 산삼을 캐더라도 시장에 나와서 팔아야 돈이 된다.
물론 그 산삼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산삼에 대해 신뢰감 있게 설명해서 살 사람을 설득해야만 한다. 소통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소통 능력이 좋아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명예와 권력을 얻는 사람들은 모두 타인을 설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자기 경영, 인간관계 관리, 코칭과 멘토링, 리더십 향상 등에 관한 자기 개발서들의 핵심적 내용 역시 소통 능력에 관한 것이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수요가 있지만 아직 정규 교육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소통 능력 향상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소통은 일종의 기술이다. 온갖 종류의 운동이나 미술활동, 악기 다루기 등 모든 기술의 습득에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소통 능력 역시 조금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금방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적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에 소통 능력 배양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커다란 차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흔히 말을 청산유수로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또는 농담과 재치로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주로 언어지능에 관계된 것으로 소통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와 설득의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평판을 얻는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비록 말은 어눌하게 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소통 능력에는 감정이입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능력, 감정지능, 사교적 지능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왠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소통 능력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다. 소통의 두 가지 차원.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종류의 소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용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이다. 모든 소통에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고 또 동시에 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 그레고리 베이츠는 이를 보고적 말하기와 관계적 말하기라 구분하기도 했다. 소통의 두 차원은 긴 연설이든 한마디의 짧은 인사말이든 사무적인 회의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이든 친구 사이에서 웃고 떠들면서 하는 잡담이든 모든 발화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발화에는 모두 일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또 동시에 그러한 내용과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때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혹은 별 관련이 없기도 하다.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는 기능이 있다. 예컨대 친구 사이에서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다면 내용의 차원에서는 영화를 보겠냐는 의사타진이자 나는 너와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만약 그 친구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없다면 "영화 보러 갈래?"라는 질문은 영화 보겠냐는 의사타진 이외에도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의사 표현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만약 교수가 조교에게 "이 논문 좀 복사해 와라"라고 말한다면 이 소통은 내용의 차원에서는 복사해 달라는 해 달라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동시에 이 말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선생이고 너는 조교다.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소통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이 두 가지 차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난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는 말이다. 이는 바로 메시지 차원, 즉 말한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늦은 나이에 결혼한 후배가 있다. 신혼인 그는 거의 매일 일찌감치 퇴근하여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을 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일에 지쳐 힘들고 배가 많이 고팠다. 집에 들었었는데 부인이 식탁을 차리고 있기에 부인을 보자마자 배고파 밥 줘라고 얘기했다. 근데 아내는 바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그릇을 내동댕이치듯 내버려 놓았다. 남편은 부인이 낮에 뭔가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고 들어온 자신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들의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후배는 부인에게 그저 밥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뿐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소통의 관계적 차원에 특히 민감하다. 밥 해놓고 기다리는데 첫마디가 여보 사랑해 별일 없었어 등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배고파 밥 줘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밥순이냐 여기가 식당이냐라는 반감이 생겨난다. 배고파 밥 줘라는 동일한 메시지에 대한 남편은 내용책만을 생각하고 아내는 관계적인 측면을 주로 생각한 결과다.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부부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부하와 상사 혹은 친구 사이에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 관계에 대한 뉘앙스가 확 달라진다. 특히 남성은 메시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둔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시지 메시지의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서로 모르던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처음 말걸기의 경우에도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처음 말을 거는 작업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럴 때 흔히 사용되는 작업 멘트는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이를 라고 부른다. 이미 씌어진 말, 이미 존재하는 흔한 말이라는 뜻이다. 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러한 상투적 작은 멘트를 날려본 사람이라면 경험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아주 낮다. 이런 멘트는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대단히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이유는 바로 메시지 차원. 같은 이야기 좀 하자. 관계에 대한 언급.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언급과 메시지 사이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상대방은 설령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선뜻 그래요 같이 차 한잔 합시다 라고 동의하기가 왠지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작은 멘트는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 관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차 한잔하고 싶은 상대가 잠재적인 비즈니스 상대라면 신뢰를 주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는 서로 믿을 만한 사이라는 것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지만 상대방과 친해지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작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친한 사이에서 할 만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즉,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친구끼리 흔히 하는 대화처럼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짜장면 먹었는데요. 그래요? 난 짬뽕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성공이다. 친구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자동적으로 느끼게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서로 경험을 공유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중매체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무척 많다. 뉴스,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등등. 원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그 어원은 라틴어 커뮤니케어, 커뮤니케어다. 이 말은 공유한다 또는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명사형은 커뮤니어스, 함께 나눔 혹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여기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공동체, 커뮤니티 혹은 코민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는 뜻의 상식, 커먼센스도 모두 다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먹는 성찬식, 커뮤니언 역시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의미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소통이다. 공유된 경험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리라는 공감의 원천이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이다. 즉,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음식의 맛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리라는 믿음이 소통의 원형이다. 대중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날씨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날씨 참 좋죠? 이제 많이 쌀쌀해졌네요. 등가 대화 시작의 흔한 메뉴였다. 처음 만나는 상대방과 지금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 중에서 날씨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엔 대중매체의 내용이 날씨보다 더 훌륭한 메뉴 역할을 한다.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죠? 혹은 그 기사 보셨나요? 혹은 어제 야구 중계 보셨어요? 등은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도 쉽게 공통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전통적으로는 귀부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리곤 했는데 이는 떨어진 손수건이라는 공유된 경험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론 남자는 그것을 주워주고 여자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예컨대 전철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시죠? 라고 묻거나 갑자기 당신은 내 이상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적인 소통이 되기 힘들다. 공유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얼굴이 참 예쁘시네요. 라는 말에 굳이 공유된 경험을 찾아내려면 거울이라도 꺼내들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상대방과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 하니 말이다. 그보다는 전철이 한강다리 위를 지나갈 때 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강을 보니 서울도 참 아름다운 도시죠? 라며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을 건네는 편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법이다. 소통 불안 극복하기. 소통은 곧 자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 자기 제시, 셀프 프레젠테이션이다. 자기 제시는 일정한 인상, 임프레션을 타인에게 남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자기 제시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인상 관리, 호감 추구, 어피니티 시킹, 수능 획득, 컴플라이언스 게이닝 등에 관한 이론과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이것은 모두 자기 제시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소통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소통 불안이다. 커뮤니케이션 어프레hension이다.
누구든 남들 앞에 나서면 왠지 어색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다 보니 입이 얼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하려던 말을 잊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불안감을 감추느라 과장된 몸짓을 하거나 어색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는 순간 나의 평소 모습을 잃게 하는 긴장감이 넓은 의미의 소통 불안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스피치나 대화 혹은 회의, 토론 등 거의 모든 소통 상황에서 최대의 적이다. 그렇다면 소통 불안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소통 불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온 개념이다. 리어리와 코발스키의 리뷰에 의하면 무려 850여 편의 논문이 소통 불안의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임스 매크로키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 바로 소통 불안에 관한 연구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통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리어리와 코발스키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 끝에 결국 소통 불안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원인은 과다한 자기 제시의 동기, self presentation motivation이다. 즉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클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한다. 꼭 합격하고 싶은 회사의 면접 시험에서는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불안감이 커진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는 순간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 서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부족한 자기 제시의 기대감이다. Self Presentation Expectancy이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을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한다. 꼭 합격하고 싶은 좋은 회사의 면접 시험에는 나 말고도 우수한 지원자가 많을 테니 내가 잘 보이기 힘들 것이라는 자신감의 저하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멋진 이성 앞에서도 자신감이 낮아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된다. 소통 불안을 감소시키려면 이러한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 된다. 즉,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을수록 소통에 대한 불안감을 더 커진다. 따라서 소통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 보이려는 욕심을 낮추고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면 된다. 중요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불안감이 증가된다면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지녀야 한다. 과장에서 더 잘 보이려는 욕심이 커지는 순간 소통 불안은 가중되고 오히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소통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타인의 시선이란 시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을 향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수백 배, 수천 배 더 가장해서 느끼기 마련이다. 그런 자기 중심적 오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소통 불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나를 속으로 흉보거나 비웃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접어두어도 좋다. 그러한 가능성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흉보거나 비웃거나 하는가? 기억조차 잘 안 날 것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자기가 관심을 지닌 것에 골몰하느라
당신을 흉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 힘들다. 그러니 안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해도 좋다. 타인의 시선에 가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다. 소통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 알랭드 보통이 그에 져서 불안해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원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높아 나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출세와 부를 꿈꾸며 열심히 일한다.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친구든 부부든 연인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상사 부하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를 다 얻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랑, 애정, 호감도, 친밀감 같은 것은 흔히 존중, 유능하다는 인정, 경외심, 존경과는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에 친구에게 자신의 강점을 강조해서 말하면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호감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은 아마도 속으로 그래 너 잘나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면 유능성은 되도록 감추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하게 된다. 겸손이 미덕이란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겸손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겸손의 미덕만을 믿었다가는 자칫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유능함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호감을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존경심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겸손의 미덕을 통해 더 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유능함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당히 드러내어 상대방이 그 유능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유능함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겸손도 그 자체만으로는 존경심을 얻어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능력을 과시하면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난 척하려 드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학자들은 자기 가시의 역설이라 부른다. 즉 자신의 유능함을 너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내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고 유능함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사랑과 존중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나를 표현하는 두 가지 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다양한 인상 관리 전략과 호감 추구 전략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잘난 체 하는 자기 높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떠는 자기 낮춤이다. 자기 높임은 자칫하면 거만한 잘난 척이 되어 존경도 사랑도 다 잃게 된다. 하지만 자기 높임 없이는 우리의 유능함과 강점을 잘 드러낼 길이 없다. 자기 낮춤은 겸손이나 겸양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에는 유리하지만 역시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비굴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 적당한 수준의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의 조합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 적당한 비율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 따른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적 요소다. 자기 과시와 겸양의 효과는 인간관계의 종류와 소통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유능함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호감과 존중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잘난 척은 금물이다. 친할수록 겸손함이 사랑과 존중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겸손을 떨고 친한 친구 앞에서 잘난 체를 하는 식이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낮춤보다는 자기 높임이
사랑과 존경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기 제시 전략이다. 상대방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바람직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빨리 간파해내는 것이 효과적인 자기 제시의 핵심이다. 대학 교수의 사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학 교수들은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수업 계획서를 나눠주면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기 마련이다. 이때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얼마나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 또 얼마나 겸손해야 인격도 갖춘 훌륭한 교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교수들의 꿈이다. 강의 평가 시행이 확대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지 대부분의 교수들은 알지 못한다. 어떤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춘다. 그래야 학생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교수들은 자신의 업적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유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역시 그래야만 학생들의 존경과 애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교수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일이 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서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또 겸손을 보여야 적당할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는 나는 수업 첫 시간에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의 자기 제시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 무조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교수는 존경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생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난 척하는 교수를 유능하다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더 높은 호감도 마저 보였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무언가 배우기 위해 교실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유능함과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존중심과 호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겸손의 문화가 더 널리 퍼져 있어서 유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미국 등 서구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교수의 자기 제시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과 하와이의 한 대학에서도 실시하여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수업 첫 시간에 하는 다음과 같은 자기소개에 대해 평가했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타입의 교수에게 더 호감이 가고 더 높이 평가하겠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어는 We don't wanna let people down. We don't wanna let people down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We don't wanna let people down. Let people down. 사람들을 다운시키다를 원하지 않다. We don't wanna. We don't wanna let people down. We don't wanna let people down. 네,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네, 그러면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